네, 이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에 비례해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본인 부담 체계를 이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이 의료급여 이 제도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의료급여법 등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처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예방, 입원, 재활까지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단 의료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비급여 청구분 같은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칙은 건강보험 제도와 같습니다. 네. 자, 이 공공부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자, 이 내용도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또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의료급여도 이 체계 안에 속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일정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사람은 복지도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고 40% 이하인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자, 또 48% 이하인 사람은 주거급여 수급자, 또 50% 이하인 사람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또 이 소득 수준과 함께 부양 의무자 기준도 일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다 하더라도 말씀처럼 부양 의무자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비 산정 기준이 매우 엄격한데요.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 1종과 2종이 있고 또 특례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구원 중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든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든가 중증 장애인만 있다면 1종으로 선정되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종으로 책정되는 체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의료급여 이제 1종과 2종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는데 그럼 이 특례자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특례자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가구 단위로, 그러니까 가정 단위로 책정이 되지만 희귀 난치병 환자 등을 위해서 이 의료급여 특례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득에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에 해당하지만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득 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원이 아닌 의료비가 발생하는 개인 그 가구원만 보장하게 되는데 의료급여 일종은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 등록자가 되고요. 그 이외에는 모두 의료급여 2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 부담을 이 정률제로 바꾼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정부가 2007년에 일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도입하면서 이 정액으로 정한 이후 18년간 변함없이 유지됐던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의 외래로 자주 방문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죠. 네. 좀 이해가 선뜻 안 되긴 하는데 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그럼 의료기관에 얼마나 자주 많이 가길래 이런 대책이 나온 건가요? 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용 목적은 이 연령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또 외래 이용 일자는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총 지출은 11조 6천억 원인데 2034년에 이르면 이 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나서 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급여관리 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죠. 네.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번 개정안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건데요. 외래의 경우 현재 건당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인 본인 부담을 진료비의 4%에서 8%로 의료 비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한다고 하고요. 현재 의료급여 일종은 외래로 이용할 때 의원은 1,000원,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15,000원, 또 상급 종합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만 내면 되는데 개정안의 경우 의원은 진료비의 4%,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은 6%, 상급 종합병원은 8%, 약국은 2%를 내는 것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외래에 의원을 방문할 때 1,000원만 냈던 것을 앞으로 진료비의 4%를 부담하고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진료비의 15%로 변동이 없고요. 약국은 500원에서 2%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의 경우 이 외래와 달리 변함없이 1종은 무료고요. 2종은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 의료급여를 이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 그 때에 따라서 그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의료급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1년에 365회 이상 외래 이용을 하면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급여 수급자가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해서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1년의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린 바. 네. 그러니까 매일 병원을 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런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근데 이 말씀처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병원 진료 이 오남용을 억제하더라도 그다음 목적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 한도액은 정해두고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 부담금을
외래는 2만 원, 약국은 5천 원으로 설정해서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또 월 의료비 지출 5만 원 상한제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본인 부담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50%를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종 수급자는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또 이종 수급자는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진료비 외에 외래 진료비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환급 절차는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보상금을 수급자 계좌에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와 별도로 정부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하고 또 본인 부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건강생활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이 돈으로 우선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복지 제도를 얘기할 때 이 소득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이 두 개의 바퀴처럼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양 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낮아도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모도 당연히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죠. 이러한 부양 의무는 일촌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데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촌이라고 하죠. 네. 함께 살면 하나의 가구지만 따로 살면 그 부양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기준이 너무 가혹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 정부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어떤가요? 네, 말씀처럼 2021년 10월부터 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 의무 기준을 완화하게 되는데요. 생계급여에서는 부양 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원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만 부양하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완화해서 올해부터는 연간 소득은 1억 3천만 원, 재산은 12억 원을 초과할 때 부양하도록 적용하고 있는데 이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크게 낮췄지만 여전히 이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미혼 자녀의 부양비는 30%, 기혼 아들은 그러니까 결혼한 아들은 30%, 결혼한 딸은 15%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이 부양비를 10%대로 낮춰서 그 수급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밝혀놓기는 했습니다. 네. 자, 이 어떤 제도를 변경하려면 법령 개정과 함께 행정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또 수급자 안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건데요. 이런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또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만큼 의료 급여 수급자는 좀 이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의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